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요 며칠 정말 더웠죠. 근데 어젯밤에 아주 시원한 비가 내려서 오늘은 그나마 좀 약간 시원한 날씨가 될 것 같은 하루입니다. 증시 오늘 한국은 6월 선물옵션 만기일이죠.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목만 보시면 6월 FOMC, 한국은행으로 말하면 금융통화위원회죠. 오늘 6월 FOMC가 끝이 났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했고, 당연히 마감 후에 파월 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그 내용까지 오늘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았다. 이게 약간 좀 무시무시한 제목이죠. 항상 제목은 약간 이렇게 자극적인 거 이해해 주시고 바로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피겠습니다. 다우지수 282포인트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드디어 1만 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1020.35포인트, 전일보다 66.5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오늘 나스닥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빅테크 5 플러스, 스테이 앳홈, 집콕 주식들이었고요. 다우지수 하락을 주도했던 것은 보잉입니다. 보잉. 그 다음에 정유, 항공사, 이런 한마디로 집박 주식들이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가 항공사 주식 상승이 과도하다, 조만간 떨어진다, 이런 리포트를 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보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주가 상승만큼 순식간에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스며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골드 어제에 이어 오늘도 22달러 올랐고요. 채권금리 많이 하락했습니다. 0.094, 약 12% 하락했습니다. 골드와 채권금리만 보면 안전자산이죠. 이게 상승하는 게 약간 찝찝합니다. 자, 나스닥 앞서서 말씀드렸죠. 나스닥이 상승을 했던데 가장 선두에 섰던 것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1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1000달러를 넘어섰던 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 목표 주가에 대한 상승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자료는 CNBC가 앨런 머스크의 메모다라고 하면서 뉴스를 하나 내보는데 그 뉴스가 무엇이냐? 테슬라의 일종의 세미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럭, 전기차 세미트럭을 확대,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늘리기 시작한다라는 그 메모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올라가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이야기든 재료가 되죠. 테슬라는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독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19 백신 후보들이 있죠. 마다나사, 그 다음에 에스트라제니카, 그 다음에 존슨앤존스, 이런 주요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서 이런 회사들이 여름 6월입니다. 이번 달부터 일제히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을 시작한다는 뉴스도 증시 안정에 약간 도움을 줬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6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요약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제로금리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왜?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외로 급등을 해버렸고 증시 상승만 보면 완전히 V자 회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페드가 혹시라도 제로금리를 좀 더 일찍 올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페드는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GDP는 보면 내년이면 GDP가 곧바로 플러스 5%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일부 세력들이 기대했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FOMC가 끝나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4월 29일 FOMC와 이번 FOMC 성명서는 달라진 게 지금 보시는 붉은색 부분밖에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자, 이게 일일이 번역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좀 없어서 그냥 제가 직접 여러분께 말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는 위에 inducing을 have induced로 바꿨잖아요. 그게 뭐냐면 19 사태로 그 공중 보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 그러니까 락다운 조치 이런 거잖아요. 그게 sharp decline, 경제의 그 강한 하락을 유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4월달은 inducing, 유인하고 있다, 지금 유인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했었는데 6월은 have induced라고 했어요. 영어 문법으로 보면 현재 완료는 이미 끝났어. 하지만 그 끝난 게 현재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즉 락다운은 끝났지만 그 여파로 인해서 경제가 약간 현재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로 단어를 바꿨고요. 그 밑에 보면 4월 달에는 이런 19 사태로 인해서 국내외의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축소됐고 이러면서 파이낸셜 컨디션, 즉 금융상황, 파산기업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파이낸셜 컨디션, 즉 금융상황이 상당히 임프루브드, 개선이 됐고 이 개선이 된 이유는 결국은 재정지원책,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지원책을 반영해서 이렇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일종의 자화자찬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돈 풀었고 미국 의회가 열심히 돈 풀어서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GDP 예상치, 페드는 올해 GDP를 마이너스 6.5%로 추정을 했고요. 즉 작년보다 6.5% 마이너스랍니다. 성장이 덜 된 거죠. 그런데 내년 2021년은 곧바로 플러스 5%, 2022년에는 플러스 3.5%로 곧바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따가 이제 우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한 내용을 이제 보면 이게 부연 설명이 되는데요. 2021년에 플러스 5% 성장이 강한 성장, 수치만 보면 강한 성장이긴 하지만 2020년에 마이너스 6.5%라는 기저효과도 있고 또 하나 이 성장 자체가 민간의 신용 확대가 아닌 정부와 중앙은행의 부양책에 의해서 일종의 긴급 조치에 의해서 의존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성장했던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지금 현재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국채와 모기지 증권을 사고 있는데요. 이걸 주가 상승, 경제활동 회복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 단 금액은 조정을 했죠. 매월 800억 달러 국채, 그 다음에 400억 달러의 MBS 계속 매입할 것이다. 이건 신호죠. 일종의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민간에서 부채 증가가 나올 때까지. 이건 뒤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으로도 이 내용이 나오니까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 상승, 그 다음에 고용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페드가 자신있게 제로금리를 2022년까지 유지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이 뉴스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물가 지수 우리가 생각하면 뭐 밥값, 집값, 뭐 교통료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항상 인플레이션, 즉 부채가 증가할 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고 현재의 통화량은 연준의 무지막지한 채권 매입과 정부의 부양책이 사상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물가지수가 상당 기간 회복하기 어렵다. 언제까지? 2022년까지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금리를 0%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틀린 게 아닐 것입니다. 자, 그리고 FOMC가 끝난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죠. 이 기자회견 요약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파월 연준 의장께서 상당히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 문구 몇 가지만 가져오겠습니다. 첫 번째, 미 연준은 이미 여러 번 약속했던 것처럼 미국 경제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 whatever it takes. 이게 언제 나왔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당시 드라기 ECB 총재가 했던 말이죠. 이걸 그대로 저작권 상관없이 가져왔습니다. Whatever it takes, whatever we can, and for as long as it takes. 즉 혹시라도 미국 경제가 더 나빠진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무엇이든 하겠다. 자,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부양책 언제까지 할 거예요? 라고 이제 기자가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월 의장은 민간, 가계와 기업이죠. 민간의 부채 확대 의지가 늘어날 수 있도록 부양책을 통한 유동성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우리 가계 부채가 좀 더 늘어나서 경제가 좀 더 건실해질 때 부채가 늘어나는데 왜 경제가 건실하대?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부채가 느는 게 경제 건실화의 초석, 징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항상 강조하죠. 그래서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물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오로지 점진적인 부채의 증가,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연준 의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민간에서 부채 확대를 시작할 때까지 계속 부양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중요한 문제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 즉 최근에 국채금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면 모기지 금리, 즉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은행의 대출 금리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최근 일드 커브 컨트롤, 즉 국채 금리를 일정 범위 안에 연준이 관리하겠다. 연준이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냥 머니 프린팅해서 사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질문하자 일드 커브 컨트롤, 즉 국채 금리 이 범위 관리, 국채 금리의 일정 범위 관리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FOMC에서 국채금리, 일드커브 컨트롤에 대한 역사를 브리핑을 했고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다음번 FOMC에서 토론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차하면 금리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이런 뉴스 때문에 오늘 채권금리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한마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자가 이제 질문합니다. 5월달 고용지표 보면 예상치도 못하게 좋았어. 그 다음에 증시 지수 수준을 보면 이미 V자 완벽 끝났어. 만약 이런 상황에 백신까지 나와버리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 금리 오를 겁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파월 의장 이렇게 했습니다. We are not even thinking about raising rate.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생각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라고. 즉, 어떤 일이 있어도 2022년까지 재료금리 유지할 거야. 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죠. 당연히 증시는 좋아하겠죠. 하지만, 은행주 안 좋죠. 그래서 오늘 이 발언과 함께 은행주는 계속 하락하다가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더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다우지수 하락에 은행주와 보잉, 그 다음에 항공사 주식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요약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요약과 그다음에 FOMC 회의 결과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걱정 마. 여차하면 시장이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재료, 한 가지 히든 카드는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증시가 지금 회복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많이 떨어지거나 나인틴이 더 창궐해서 박살이 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재료 하나 마이너스 금리.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차하면 써먹을 수 있는 히든 카드는 숨겨두는 게 정상일 테니까 그럴 겁니다. 자, 오늘 제목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았다. 겨우 다우지수 280포인트 올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예, 그건 아닙니다. 다우지수는 FOMC 회의하는 결과는 그러니까 관련이 별로 없었고요. 어제부터 이어진 집밥 주식들의 하락, 이거에 기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소문에서 하고 뉴스에 샀느냐? 예, 저는 달러와 인덱스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인덱스의 흐름이 증시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 달러를 많이 사면 그게 안전자산 역할을 해왔던 게 지난 3월이었고요. 3월 이후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반대로 달러와 인덱스는 하락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FOMC, 6월 FOMC 이후로 달러와 인덱스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 우리의 달러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한국을 비롯한 주요 이머징 국가의 증시의 흐름에 달러 인덱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와 인덱스 5분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큰 그림 나와 있는 거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올라가고 이렇게 혼란이 있었던 게 FOMC 2022년까지 금리 안 올릴게 라고 했던 뉴스와 함께 반등을 시도했다가 바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96.07까지 올라갔죠. 95.70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야금야금 올라서 달러와 인덱스는 96.0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생각은 솔직히 예상은 아마 FOMC 끝나면 달러와 인덱스가 96 정도에서 반등하면서 플러스 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달랐어요. 마이너스 0.40달러 정도 인덱스가 하락했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일단 강한 반등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반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반등은 아니었다는 점에 좀 다소 위안을 가질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달러와 인덱스 3월 저점 95점 약 94.6이었나요? 저기에서 104까지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게 96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밑꼬리를 주는 게 이제 달러와 인덱스에 대한 재료는 마이너스 금리 빼고는 없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96 정도에서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요. 물론 급등이나 폭등 같은 그런 위험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하지만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은 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중요한 달러 원 환율, 오늘 UBS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UBS가 발표한 리포트를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했는데요. 일단 UBS는 조만간 달러 원 달러 환율이 1150원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여교 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은 1190원에 마감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1187원까지 하락했지만 일단 달러와 인덱스의 약간 반등과 함께 119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1192원에 끝났으니 오늘 아침 환율시장은 2원 정도 하락해서 시작하겠죠. UBS가 이렇게 달러 원 환율을 1150원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는 첫째, 코스피 상승과 두 번째,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죠. 그래서 글로벌 전체 교역량에서 한국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한국의 그 무역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UBS는 이제 4, 5월이 지났으니까 무역량 축소는 최악을 지났다.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가 오른 만큼 결국은 올해 연초 환율이었던 1150원 가까이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뉴스 때문인가요? 일단 달러와 인덱스가 그나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약간 하락했고 달러 원 환율도 1190원을 하향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우지수의 280포인트 마감에도 불구하고 EWI가 뭐냐고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요.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물 ETF입니다. 즉, 그 ETF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코스피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EW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오늘 한국 증시 플러스 될 확률이 좀 있는 것이죠. EWI가 1.1% 상승 마감했고요. 달러와 인덱스가
그나마 오르긴 했지만 약간 반도밖에 안 했기 때문인지 이머징 마켓 ETF EM도 0.73% 상승 마감했습니다. 즉 장기간 제로금리는 항상 이머징 마켓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이번에도 변치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로금리가 지속하게 되면 이머징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콜옵션,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과도한 콜옵션은 불안 요소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승 시마다 우리 코스피가 상승 시마다 한꺼번에 팔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하루에 1, 2%라도 이익을 실현하면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 높이는 게 향후에 있을 이런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요 애널리스트 콜, 미국의 주요 애널리스트 콜 먼저 몇 가지 중요한 걸 설명드리면요. JP모건이 항공사 주식을 중립에서 언더웨이 하향했습니다. 팔아라. 한마디로 지금 최근 일주일 약 70% 올랐지만 그 오래 못 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맨 밑에 보면 웨드부시가 테슬라를 8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렸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구글 1420달러에서 1610달러로 목표가 상향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 가운데죠. 웨드부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아웃퍼폼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일종의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왜 하향했는지 그 내용을 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MU의 주가를 보면 이미 D램 요새 서버 때문에 좋았는데 그걸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볼 때 이 D램 산업은 앞으로 수요와 가격을 볼 때 그렇게 썩 좋지 않다. More likely to deteriorate. 즉 앞으로는 나빠질 거로 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의 실적을 이야기했지만 그건 이미 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자기는 뉴트럴로 바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인가요? 나스닥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28%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차트만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똑같죠. 중립으로 하향했어도 불구하고 떨어지기 싫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만간 방향이 정해지긴 하겠지만 저는 상승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싶다. 왜? 내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기대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어떤 주식이든 미국 상황이 너무나 과도하게 상승 일변도로 포지션을 잡고 있으니 급 등락은 안 하더라도 오를 때마다 조금씩 이익을 실현하며 현금 비중을 좀 높여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